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국 순방 가운데 두 번째 순방국인 싱가포르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여야는 이틀째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까지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분기 대비 10% 넘게 하락하며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당시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 한 포기가 이게 10월만 걸려 있어요. 모자간다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하도 전문가 계신데 콜라스 라인 같아요?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여야는 각각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까지 본격화하며 여야 대치는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 여야는 각각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국감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죠. 먼저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감 첫날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공무원 17명을 일렬로 줄 세우게 한 것 등을 언급하며 이는 지독한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민재판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갑질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보고 있다며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국감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감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일부 증언을 인용했는데요.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고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 속 오늘도 국회 상임위 10곳에선 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됐는데요. 이 시작부터 야당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한때 파행됐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위원장이 과거 자리에서 물러나면 국회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국회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 등을 제안했지만 야당 측이 곧바로 조치를 요구하며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 상설 특검까지 본격화하고 있죠.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이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무산되자 이 제2요구가 불가능한 이 상설특검 카드를 본격화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개별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면서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규칙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쌍끌이 특검으로 이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 여사 게이트를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상설특검 제도까지 개정하려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모리를 두고 당내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죠.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전남 곡성을 찾았습니다. 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최근 한 대표가 20여 명 의원과 만찬에 이어 이 원외 당협위원장과 단체 5찬을 가진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권을 가진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새를 과시하는 게 정상적인 행태냐며 신뢰는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한 대표의 모임이 연이어 알려진 데 대해 국정감사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시점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찬 등은 오래전에 잡혀있던 거라며 새라는 게 불리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도 전했는데 그 현안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현안도 포함된다고 밝혀 친윤계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기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해 충격을 준 가운데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박기환입니다. 네, 실적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조금 전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지난 3분기 9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274.49%,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매출액은 79조 원으로 1년 만에 17.21% 증가해 분기 사상 최대였던 2022년 1분기 기록을 2년 반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업계 불황을 겪었던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실적을 발표했지만 하향 조정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더 밑돌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까지 AI 열풍에 이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증권가에선 3분기 13조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스마트폰 PC 수요 감소와 비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를 이유로 10조 원대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세를 그렸고 어제는 장중 5만 원대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다만 개장 직전 발표된 어닝쇼크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 정도 떨어진 6만 300원 안팎에서 거래가 유지되면서 6만 원대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삼성전자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시장 기대를 하회해 투자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별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스마트폰 수요 감소 등으로 모바일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있었고 저가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공급을 늘린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과 원 달러 환율이 실적에 반영됐고 HBM3E의 경우 주요 고객사로의 사업화가 지연됐다고 말했는데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테스트 결과가 늦어져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다만 모바일 부문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디스플레이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일부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구원 투수로 나섰던 전영현 부회장이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사과문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제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기술 경쟁력 복원과 철저한 미래 준비, 그리고 소통의 조직 문화 재건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 부회장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대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성의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 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LG전자도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해상 운임 비용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오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5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9% 줄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조 1,76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7% 늘었습니다. LG전자는 하반기 들어 급등한 물류비 영향 및 마케팅비 증가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다소 줄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에 경상수지가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 8월에 경상수지가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흑자 폭은 7월에 비해 23억 7천만 달러 축소됐습니다. BIT 품목 수출이 대부분 감소했지만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선박과 석유 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여름철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 수지는 14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7월에 비해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 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해 상대 측 공개 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공개 매수 과정뿐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당시의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호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요. 앞서 1심과 2심은 향형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술자리에 합류한 시각과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해서 참석자마다 향형액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를 다시 계산하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결국 원심이 청탁금지법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로비 명목으로 전현직 특수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남호 검사가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역시 나 검사 등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을 뺀 피고인 3명이 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는데요. 반면 피고인 측은 실제 참석자가 7명이었고 1인당 술값도 94만 원에 그친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1, 2심 선고 당시 술 접대를 받았는데도 100만 원에 단 6만 원이 모자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두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주 정명석 사건과 관련해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여성 간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준유사 강간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 신도를 정 씨 옆에 눕게 하는 등 공모했다며 종교적 세뇌 등으로 인한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이뤄지도록 방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의 후계자이자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홍콩 국적의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고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두 회사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며 자금을 착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구 대표는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대표를 시켜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티메프에 매달 수백억 원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위메프 인수를 앞두고 있던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위메프 창립 멤버였던 류화현 씨를 만나 내 말을 잘 따라오면 3개월 뒤 대표로 임명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류 씨는 3개월 뒤 위메프의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구 대표는 비슷한 시기 류광진 티몬 대표도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구 대표 등이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의 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프에서 월 200억 원, 티몬에서 월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컨설팅 비용을 가장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 등 구 대표가 티몬, 위메프의 자금을 큐텐에 유출하는 방안을 점점 구체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광진 대표 측은 큐텐이 전반적인 운영을 꽉 쥐고 흔들었다며 지시받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가 회생 절차를 피해 회복 절차가 아니라 구속 수사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자신들을 구속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서로 대화한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사태의 정점인 구 대표와 공모관계인 류화현, 류광진 대표 등이 도망하거나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나씩 따져볼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일부 예상과 달리 어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난폭 운전과 신호지시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문다혜 씨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입니다. 경찰 출석 가능성에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등 50여 명이 몰렸습니다. 문 씨는 그러나 자신을 향한 세간의 관심을 의식한 듯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문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소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문 씨의 구체적인 행적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겁니다. 사고 당일 경찰은 문 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간단히 조사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 씨가 운전한 것이 확실하고 동승자는 없었다면서 조사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차량인 택시에서 블랙박스도 확보한 경찰은 문 씨가 출석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다른 혐의도 적용 가능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거나 교차로를 아슬아슬하게 지난 것은 난폭운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건 신호지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 씨는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는 동안 차량을 불법 주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난폭운전은 물론 신호지시 위반, 불법 주차 혐의까지 제기되는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할 경우 장시간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급 차로 변경에 역주행까지 하며 위험천만하게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한밤중에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음주 측정을 3차례 모두 거부했는데 측정을 피하려 도주하는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멈춰선 차량에 다가서자 차로를 바꿔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합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려 하자 빈틈을 노려 또 도망갑니다. 경찰차 석 대가 도주로를 완전히 막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하지만 정차 후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관이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서야 30대 여성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경찰 사이의 한밤중 추격전. 2.5km를 도주하던 차량은 이곳에서 멈춰섰는데요.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이제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리를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언행도 이제 혀가 완전 꼬부라진 상태로.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3차례 모두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이 걸릴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사실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본인이 혐의를 회피하는 그런 또 의도도 숨어 있기 때문에 최근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하거나 이 과정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들면서 사회적 피해와 비용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처분은 여전히 가벼운 편이어서 실효성이 적은 만큼 면허 재발급 원천 금지와 구속 수사 원칙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로를 달리던 SUV가 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10대 여성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전북 남원시 주생면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44.5km 지점에서 K3 차량이 도로에 전도돼 있던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50대가 크게 다치고 두 차량의 다른 탑승자 5명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타이어가 파손돼 스타렉스 차량이 도로에 전도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등굣길 여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양지동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택시는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치고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등교를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튕겨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완연한 가을 날씨에 낮에는 활동하기 좋지만 아침 저녁은 춥게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기 때문에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우려도 큽니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혜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10월.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와 얼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5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번 주 서울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파주와 철원, 거창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려 15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북쪽에서 이동해온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몸의 그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호흡기 증상하고 그다음에 또 심혈관 증상이 있을 텐데요. 그 온도를 잃기 쉬운 머리랑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은 모자를 쓰거나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 40도 이하의 물을 이용하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내리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늘어날 때는 기관지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식습관과 함께 비타민,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류의 과일을 섭취하시면 좋고 또한 신선한 채소를 가능하면 몇 끼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이제 우리가 그 등푸른 생선처럼 단백질이나 이제 오메가3 등의 이제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고.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가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이른 새벽보다 해가 뜬 뒤인 오전 10시 이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집에서 전기장판 꺼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고열을 사용하는 전열기구는 자칫하면 순식간에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베개 속 한쪽 귀퉁이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던 베갯잎까지 그을렸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올려놨던 라텍스 베개에 불이 붙은 겁니다. 라텍스는 열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과거 실험에서도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두자 1시간도 되지 않아 온도가 180도까지 치솟고 안쪽이 그을리며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불이 이제 옮겨 붙을 정도의 온도가 아니더라도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열이 이 라텍스에 계속 축적되다 보면 열 축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주로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장판 관련 화재는 매년 200건 안팎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라텍스나 메모리폼, 두꺼운 이불처럼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함께 쓰는 건 피해야 합니다. 또 사용할 때 접힌 부분이 있으면 온도가 크게 치솟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펼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도 접었다 펴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둘둘 말아서 보관해야 내부 열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행동할 때가 됐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주말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에 이어서 어제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는 말을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어제 저 자리 가셨죠? 예, 그 오전에 참석을 해서 오찬을 여의도에 있는 이제 중식당에서 한동훈 대표 참석해서 했고요. 그리고 오찬이 끝나고 다시 오후에 이제 또 순서가 있는데 오후에 참석을 했다가 저는 다른 방송이 있어서 네. 그 마지막까지 있지는 못했습니다. 네, 뭐 가장 인상적인 말이 나왔다면서요? 네, 뭐 아마 오후에 한 3시부터 4시 반까지 한 90분 정도 열띤 토론이 있었고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그 일일이 다 식순이나 순서와 정해진 거 없이 자유롭게 토론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네. 그 현역 의원과는 상대적으로 달리 이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민심이 거의 임계치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특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탈당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경험담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향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우리 당의 현명한 대처가 지금이라도 당대표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나중에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아마 위기의식, 이 현장에서 듣는 민심에 있어서 그 위기의 어떤 신호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발언자분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대처, 또 한동훈 대표의 올바른 해법, 그다음에 당정 간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현명한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자유로운 대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답변의 질문에 대해서 또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양식이었을 텐데, 한동훈 대표 한 이야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 네. 심지어는 이제 엄중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어떤 결심을 내려서 총의를 모아야 될 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국정감사 상황을 좀 보고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같이 당과 함께 결심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엄중한 대처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제 분위기는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좀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그보다 직설적인 요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과에 대해서 당이 좀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주문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근데 그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는 혹은 이제 화답하는 형태로 한동훈 대표가 저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국감 분위기에서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 야당의 어쨌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공세 포인트는 초점은 김건희 여사로 맞춰져 있고,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문제, 김건희 여사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이나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비위이거나 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일 수 있는데,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탈은 뭐 녹취, 폭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의혹이 한층 가중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민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민심의 직격탄을 아마 일선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맡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당연히 원외 당협위원장으로들로서는 이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지 않고서 지금 뭐 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본인의 지지율도 그렇고 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이런 어떤 그 냉엄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시선, 여론, 이걸 극복하기 어렵다. 근데 이런 인식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동훈 대표의 이런 행보가 못마땅한 의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영세 의원, 권성동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런 친윤계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당의 중진이고 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까이에서 굉장히 모시고 대선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고요. 권영세 의원도 사실상 선대위에서는 선대본부장으로서 정권 창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친윤, 친한이라고 하는 계파로서 저 두 분들을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원로이자 중진으로서 당이 더 이상 갈등하거나 분열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는 일반론적인 원론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해명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지난 어제 그제 밤에 있었던 이른바 만찬은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던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마움의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 일정상 못 만들었다가 날짜를 그날로 해서 전체 모여서 얼굴도 보고 고마움도 표시하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국정감사에도 잘 대비하자. 이런 저는 극히 원론적인 저는 당대표와 현역 의원들 사이에 가까운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전당대회 끝나고 아마 원희룡 당시 후보나 나경원 후보도 자신을 도와줬던 분들에게 아마 식사는 다 했을 거예요. 네.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친한계 만찬이라고 굳이 시기적으로 좀 묘한 타이밍은 맞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또 한동훈 대표를 빼고 또 원내 지도부만 한 20명 불러서 초청을 해서 만찬했기 때문에 윤한 갈등이라는 이제 가십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따로 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 한 20여 명을 모아놓고 보니까 뭐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 좀 견광부회이고요. 당대표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에 대한 저는 답례로서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찬이다 생각하고요.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 오차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 협의회를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원외 당협위원장의 목소리를 이 당헌 당규에 그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구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당의 목소리도 내고 요구 조건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국정감사에 당에서 한 건데 본래는 1박 2일로 좀 열심히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날짜 잡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어제로 잡았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참석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한동훈 대표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고민을 넘어서 이제 뭐 액션 해야 될 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변수가요. 도이치모터스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A, B가 있어요.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하면은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이후 야당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 아니 검찰이 재판에 넘겨서 기소까지 했는데 무슨 또 특검을 하자고 그러냐. 물론 이제 야당이 특검법에 포함시키는 혐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거 봐라. 명품백도 봐주기소, 불기소.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면은 이 특검법에서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에요. 고민을 넘어 액션을 해야 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한다고 분석하시는 건가요? 그거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지호 부총장 얘기는 만약 검찰이 그 명품백 사건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마저 불기소를 하게 되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로부터 당이 탈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증거나 정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소하는 게 지금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낫다. 이런 이제 정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지호 부총장이 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고 또 대표적인 이제 친한계 한 대표의 원외 측근 인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분이 저런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대체로 지금 당내에 하나의 기류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결론을 내릴 거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불기소를 무혐의 처분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방조 혐의 정도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검찰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수사에 미연적이었고 만약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 사건을 덮는 그런 거다라는 인식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막아내기가 여당으로서는 궁색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에 4표가 이탈이 나와가지고 이제 경고의 의미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특검법이 또다시 발의되고 국회에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과연
8표 이내에서 이탈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탈표가 8표를 넘을 수도 넘어설 있다? 수도 있다고 특검을 보고요. 재발의하면? 예, 그건 이제 막 뚝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는 거는 동일한 의미로 그게 이 대통령 탄핵도 국회에서 가능한 그런 심리적 어떤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이 필요하다. 근데 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 논란의 녹취록의 주인공이죠. 김대남 전 행정관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보증보험감사를 이제 그래서 나왔고요. 사퇴했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감사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탈당하기 이전에 당원인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저런 일종의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아마 윤리위원회 회의를 어제 열어서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로 이 당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 전당대 기간에 특정 캠프에 몸을 담으면서 이른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른바 저런 가장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인터넷 매체와 일종의 야합을 해서 한동훈 대표 죽이기에 나섰던 내용은 분명히 확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를 곤란하게 했던 그렇죠. 장본인과 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정치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정당인으로서 당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것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짓을 했는데요. 그걸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지금 당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당도 했고 지금 있는 SGI의 감사직을 사퇴는 했습니다만 그걸로 그 과거의 행적이 덮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수사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강제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당무감사를 한계가 한다는 있지 않을까. 것은 저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런 과정에 서울의 소리와 야합했던 내용에 대해서 개인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그 소환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서울의 소리 방송에 흘려졌다고 해서 보도가 됐던 이른바 한동훈 대표 여론조사라고 하는 사실무근의 오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소스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는 또 당에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총선백서 특위에서 이게 흘러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총선백서에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고 지금 뭐 관련해서 일부 그 관계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에서 철저하게 내용을 있는 대로 일단 진상을 좀 파악하는 게 좋고 심지어는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그것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법이라든지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정당의 전당대 행사에 이런 식의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고 한다면 정당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어요? 그렇겠습니다. 저 법조인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처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당에서는 그냥 넘어가서 그냥 뭐 덮어두고 가자. 저 김대남 전 행정관의 개인적인 돌출이다라고 해서 넘어갈 단계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감사를 지시한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배우가 누구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장동혁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으로 김대남 씨 뒤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뭐 본인이 혼자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우선 뭐 그런 의문은 남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것을 김대남 씨가 혼자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 의문에 대한 저는 뭐 답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상조사의 1차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의 행정관까지 선임 행정관까지 지낸 분이 당에 대해서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그런 공격을 하면서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이야기를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경원 의원님께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또 왜 원희룡 후보께서 나오시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뭐 알고 계실 테니까.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전 행정관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냐는 이 질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본인 혼자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뭐 본인은 어쨌든 본인의 개인적인 그 자기 과시욕이 부른 이제 그런 일이다. 사적인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믿기가 어렵고 당시에 신분이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선거 때 있었던 굉장히 예민한 얘기, 그러니까 총선 백서위원회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던 얘기가 그대로 흘러나가서 그게 당대표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까지 활용이 됐어요. 때문에 어떤 모종의 흐름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어떤 배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고 공당인 이상 저런 일종의 이제 공작적인 행태가 당의 전당대회에 있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묻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진상은 파악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저분이 탈당을 하는 마당에 당무감사를 한다 그래서 그 진상이 확인될 수 있을까? 강제성이 없잖아요. 네. 당무감사라는 건. 결국에 어쨌든 그 수사기관의 고발 같은 그런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당내에서는 그 배우와 관련해서 짚히는 데는 있을 겁니다. 총선 백서위원회에서 했던 얘기가 유출이 되고 그게 이제 한동훈 공격의 소재로 활용되고 했기 때문에 짐작되는 바가 있을 텐데 뭐 그걸 지금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만약 이제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시작된다면은 뭐 그런 건 사실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확인이 네. 될 사안이어서 다만 정무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내의 이른바 불협화음을 감수하고 끝까지 이걸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정무적 판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갈 거냐는 정무적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또 원희룡 당시 후보를 언급을 했어요. 예, 그 부분은 뭐 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나아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만약에 당무감사위에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고발 조치가 돼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 내용을 어디서 들었고 그 누구와 공모하거나 누구와 협업을 해서 그 이야기를 서울의 소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역공작을 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장동혁 최고가 이야기했던 건 당시 전당대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대 후보, 경쟁 후보가 이제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당시에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보로. 예. 그리고 뭐 같이 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원희룡 후보가 후보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예. 제안을 해서 이제 공세를 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여나 이제 그렇게까지 뭐 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큰 그림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혼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렸겠느냐라는 그런 아마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김대남 전 행정관 KBS와 인터뷰를 하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기자는 끊임없이 김 여사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네,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네. 이런 내용을 여사와 소통하면 여사가 좋아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에서 나는 사적 차원의 대화였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마치 한동훈 대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인 것처럼 비화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박 의원님, 이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분은 이제 자기 방어, 자기 변명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당시에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공직자 신분에 어쨌든 대통령실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매체의 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저렇게 가감없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게 녹음이 되거나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저분은 이제 그런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 최소한의 보안의식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까지도 포함이 돼 있고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에 누구를 갖다가 공천을 주려고 하는데도 개입을 했고 한동훈을 공격하면 좋아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그 대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소리라는 그 매체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공을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게 이 용산이나 한남동에 흐르는 그런 어떤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활용해서 어떤 뭐 정치적인 작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이 보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그냥 내 개인의 그 부주의한 발언이었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저분 전에 자기 변명일 뿐이고요.
결국 이게 당무감사든 아니면 수사기관의 수사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조금은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진상이 좀 확인될 거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건희 여사가 또 전당대회까지 개입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데 저분이 SDI 그 서울보증감사직을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그만두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분이 그런 자리, 거기에는 사실 3급 행정관이 가기가 어려운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 간 것조차도 좀 의아한데 저런 스캔들에 휘말렸는데도 그만두는 데까지 저렇게 시간이 걸린 걸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의 당협위원장과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지방선거까지는 책임지겠다. 네. 사실 지금 그 당대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당헌상 대선 후보로 나올 대선 경선에 뛰어들 분들은 대선이 있기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또 사퇴하게 됐어요.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선은 2027년 3월이니까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지금 당대표가 2년 임기가 돼서 당대표 임기를 다 마치게 된다면 지방선거까지 지휘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팬들은 갑자기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생각이라면 내년 9월이면 당대표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사실상 지휘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저는 어저께 저희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러니까 뭐 당헌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지방선거를 자기가 지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항상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2년 후에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3년 후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데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저는 당대표로서 어저께 원외 당협위원장인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단합해서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위기를 돌파해보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서 2년 후에 지방선거 또 3년 후에 대선 우리 당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늘의 미랄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저렇게 좀 와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선을 안 나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당헌 당규를 바꾸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원론적 의미에서 지방선거까지 노력하겠다라는 그럼요. 의미였다. 우리 당원 중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저 말이 가져올 어떤 파장이나 논란 이걸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원 개정 의사를 한 자락을 좀 깔아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선 출마를 이유로 내년 9월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전당대회를 다시 하거나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공백을 더군다나 선거를 공천을 하고 지휘할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있을까 현재 국민의힘 내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이 좀 흐르면 당원 개정을 해서라도 지방선거 지휘를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까지 한동훈 대표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여론에 대비해서 한 자락을 좀 깔아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해석 잘해줬다. 바꾸긴 바꿔야지.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알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서로 다른 잣대를 댔다.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보고 아마 잘 판단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만큼은 이 3개월의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이 6월에서 1년 6월인데 가중사유가 2개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네, 어제부터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여당은 이재명 국감으로 그야말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제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국감장인지 법정인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정치하는 입장에서 참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것은 이 입법부가 1년에 한 번씩 헌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행정부 각 기관들을 일종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행정부 각 기관들, 산하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국회가 통과시켜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사실상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 기관이에요. 평가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국감 기간을 장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거의 뭐 정치적 공방으로만 이 국감의 시간들을 다 보낼 것 같아서 같은 정치한 입장에서 좀 착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이번 국감 자체를 끝장 국감이라고 아예 명칭을 붙여서 김건희 국감으로 다 그냥 기승전 김건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된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무조건 증인 신청하고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증인 신청이 전부 여야 합의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여야 합의라는 건 이미 다 실종돼 버린 지 오래기 때문에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러면 모든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들을 채택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동행명령죄까지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동행명령 발부해서 거기에 불응하면 사실 법적으로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도돌이표 무한 정쟁을 계속하게 된다면 과연 민생 그리고 예산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본래 취지에 있었던 국정감사의 정치적 기능,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 이건 어디로 갈지 참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핵심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녹취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 듣고 오시죠.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으로 크게 변질되고 있어 매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로지 기승전 관저공사에 대한 자료로 지금 거의 개의한 지 지금 오전 내내 그 자료 요구로 지금 우리 위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제출하고 공무원들을 사실상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국감은 도저히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자료 안 주시고 증인 안 나오고 이런 거요. 이제 그 근절이 돼야 돼요. 이번에 확실하게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21g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소상히 보셔가지고 저는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네,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민주당은 지금 증인 찾으러 직접 나갔어요. 증인 찾아 산만리. 원래 의원들이 이렇게 직접 나가기도 하나요? 드문 경우죠. 보통 이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직원들이, 국회 사무처의 직원들이 이걸 전달을 하는데 윤건영 의원은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을 세워 진실을 찾겠다. 윤건영 의원이 아마 야당 간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좀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동행명령장 집행 현장까지 동행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국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민생국감이나 어쨌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그런 국감이라기보다는 좀 정쟁화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빌미를 끊임없이 이 정부 여당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온갖 의혹이 다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도 사과도 뭐 어떤 공개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고 실은 이게 국정 운영에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역대 국감에서도 늘 그런 정쟁적인 요소가 있었고 행정부는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야당은 뭔가를 이렇게 밝히려고 하고 이제 그런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 이슈가 대통령의 부인 문제로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그 문제로 인한 공방이 끝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한 비효율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에 그런 기능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이게 사법적으로 대응할 거는 그 사법수사기관에서 혹은 법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고리가 전혀 안 끊기다 보니까 사실은 저 자리에 있는 여당 의원들도 방어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거예요. 네. 국감 증인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 요즘 이슈 메이커죠. 명태균 씨요. 네. 요즘 각종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태균 씨 증인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면 또 동해명장 발부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또 명태균 씨는 지금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를 주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뭐 자기 세력을 과시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 선거 전이든 선거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부부랑 만난 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교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또 명태균 씨가 말하고 있는 그 거침없는 뭐 과장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국감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오고 이게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명태균 씨의 발언은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이 지났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햇볕이 따뜻해서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계절인데요. 남부지방에는 가을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북 정읍에서는 가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전북 정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꽃 축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날씨가 부쩍 선선해지면서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은 더할 나위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구절초 꽃밭에서 방송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바늘꽃이 활짝 피어있는 현장에서 한번 나와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곳 구절초 지방정원은 총 4개의 테마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결정원과 들꽃정원, 참여정원과 솔숲정원은 가을 나들이의 묘미를 선사하는데요. 가을꽃을 배경으로 한 휴식 공간과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은은하게 들리는 클래식 공연과 흥겨운 음악은 축제에 낭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곳 전북 1호 지방이기도 한데요. 솔숲정원 정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집 와이어 하강 체험은 구절초 지방정원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극심했던 무더위로 인해서 구절초의 새하얀 행렬은 아직 보기 어렵지만 이번 주말쯤이면 만개한 모습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곳에서는 구절초 이외에도 코스모스와 소나무, 백일홍 등 다양한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은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책길을 거닐며 사진 산매경을 즐기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인천에서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만개가지고 너무 예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 먹을거리도 되게 많고 쇼핑할 것도 있고 되게 즐길 거리가 많아서 내년에도 또 와보고 싶은 축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즐길거리와 가을꽃이 가득한 지방정원 부대시설은 공식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마다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하는 구절초 축제는 지난 2014년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에 선정되면서 그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정읍 씨는 또 구절조 꽃축제가 대한민국 가을을 책임지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이곳에서 잊지 못할 가을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북 저금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가자 전쟁 1년, 중동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휴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대인의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대교에서 희망과 정의를 상징하는 석류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마스의 테러를 악행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1년 전 끔찍했던 10월 7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휴전 협상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work to relieve the immense suffering of innocent Palestinians in Gaza who have experienced so much pain and loss over the year.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마스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유대인 성지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가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 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자격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도 각을 세웠습니다. When they asked him that question, the answer should have been hit the nuclear first and worry about the rest later. And that's what they should. That's what if they're going to do it. 또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만큼 일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유대인들은 100% 자신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주년을 맞은 중동 위기가 미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박빙의 혼전 속에서 유대계와 아랍계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부통령 후보 TV 토론 이후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후뉴스가 지난주 미국 성인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은 48% 대 46%로 지난달 같은 조사 때 50% 대 45%보다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팀 월주와 JD 벤스 간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 이후에 사흘간 진행된 것으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가로챈 가상자산을 몰수하는 소송을 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이 북한의 해킹 범죄 2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들 계좌를 확인했고 267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이 몰수 대상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또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두 해킹의 사건이 북한 군사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APT-38의 소행이라고 적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며 닷새 만에 미협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국방종합대학을 찾아한 연설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모든 무력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상황에서 생존의 희망을 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행운도 그 무슨 신의 보호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현지 시간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앞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LH 매입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사이에서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의 70%를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고위직 퇴직자가 재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계약 당시 평가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혁신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부실 시공을 유발한 정관 중심의 입건 카르텔도 철저히 해소하겠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 기관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주택 설계 시공 과정에서 전관업체의 일을 몰아주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LH는 도심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LH는 임대주택 관리 용역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는데 전체 54개 권역의 70%가 넘는 42건의 계약이 업체 2곳에 집중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80%가 넘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권역마다 보통 10개 안팎업체가 경쟁하게 되는데 유독 두 업체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에는 LH 고위직 출신 전관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업체의 한 권역센터장은 LH 주거복지처장과 지역본부장을 역임한 1급 출신이고 B 업체도 광주 전남, 인천 본부장을 지냈던 고위직 출신 전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A 업체에 근무하는 LH 출신은 4명, B 업체에는 8명에 이릅니다. 평가 과정은 어땠을까? LH는 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 입찰을 진행해 수주 업체를 선정했는데 A, B 두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을 받아 가격 경쟁력과 상관없이 입찰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평가표를 살펴보니 평가위원 1명이 해당 업체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엔 낮은 점수를 매겨 1등과 2등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LH는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거고 철저한 조사와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H가 올해 말 다시 1,500억 원대 3년짜리 관리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전관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간 물량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LH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이 수도권에 10만 3,400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반면 비수도권에는 3만 9,500가구로 수도권 공급 물량이 2.6배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은 경기도로 9만 1,200가구였지만 광주와 제주에선 3년간 단 한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시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쓰는 말로 부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과장이나 국장에게 밥을 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모시는 날. 공무원들은 10명 중에 7명이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75.2%가 이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나 있었던 관행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1년 새 경험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전히 만연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쩌다 한 번이라면 그나마 참을 만한데 매주 열린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열린다는 답변이 80%로 가장 많았고 주 5번 이상도 7.7%나 됐습니다. 식사비는 부서장이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부원들이 사비로 걷어 마련한다고 답했고요. 심지어 재정을 편법 사용한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시대에 맞지 않다,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사회에서 빨리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며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저도 네,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관행이 많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 아직도 좀 잔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어야죠. 선배라는 사람들이 후배들 삥 뜯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120% 공감합니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피해 기업들의 대체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최대 10,000개 회사를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원한 업체는 고작 830곳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팀F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업체들에 최대 8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팀F 대신 네이버를 비롯한 9개 플랫폼에 입점하면 할인 쿠폰이나 광고비 조의 포인트 등을 지급해 판로를 다시 열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매출 증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 대표님들과 함께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현재 10,000개 회사를 지원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달리 신청사는 830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추산 48,000곳에 달하는 팀F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인데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신청 자격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상품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는데 피해 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사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이들 물건을 취급하기만 하면 지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판반대로조차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물건을 공급받는 곳조차 이제 물건이 공급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게 연쇄부도로 가게 됩니다. 거래처들도 막힌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을 토대로 해당 기준을 팀F 피해 업체에도 적용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팀F 피해 업체를 위한다 할지라도 대기업 생산 제품까지 판로를 지원하면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는 팀F 피해 업체들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만큼 합리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있다며 신청 자격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얻는 행태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 피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이 생존과 회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업체들은 정부 지원 사업 대신 민간 쇼핑몰들이 내놓은 판촉 행사에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 업체를 2번 눌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수리에 70억 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의 파손, 고장, 분실 건수는 모두 16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3월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는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디지털 기기 충전 보관함 보급률도 7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6월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안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 구글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 지침에 개정 법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통신재난관리 담당자 교육은 이루어졌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을 노인 장기 요양기관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장기 요양기관 현황 보고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장기 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는 283건이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환 사례가 55.56% 더 많아졌고 올해 들어서 지난 8월까지도 38건에 달했습니다.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군사기지 등 각종 국가안보시설이 전 세계 무더기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영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의 경우 위치와 위성 안테나, 옥상 시설 등이 선명하게 노출된다며 미국 백악관과 프랑스 대통령 관저 등이 흐릿하게 저해상도 처리된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기부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기관이 이 같은 국가안보시설 노출과 관련해 구글 측의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주요 항만과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연안 여객선 10척 가운데 7척은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114척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37척만 질식소화포 등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전기차를 여객선으로 실어나르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며 연안 여객선과 주요 항만의 대응 장비가 신속히 보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판결문을 위조해 의뢰인에게 마치 승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소식 YTN이 지난달에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사건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수백만 원씩 송금받고는 법원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됐던 서울 연신내역앞.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란 기대에 1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이곳은 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업무 대행사가 토지 매입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합원들은 업체를 상대로 사업비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맡은 A 변호사는 지난달 YTN 보도에 등장했던 인물로 의뢰인에게 위조한 판결문을 보여주며 소송에서 이겼다고 속여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주택 조합원들의 소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 변호사는 조합원들에게 업무 대행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1인당 500만 원씩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원은 확인된 것만 30여 명. 이들은 변호사에게 공탁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좌가 묶여있다. 사무보는 여직원이 업무가 미숙하다. 내가 롤렉스라도 팔아서 주고 싶은데 이건 보증서가 집에 있어서. 또 A 변호사가 재판부가 요청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법원의 보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항의하자 막말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보통 정상적인 지명보다 낫다고 설명을 대신 하고 있을 때 변호사는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A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해 항소하고도 2심 첫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꼬질꼬질하고 머리 부시시한 상태로 늦게 나타나서 법원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A 변호사의 불성실한 태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부 조합원들은 변호사를 해임하고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A 변호사는 업무 태만 의혹을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지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A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계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이 오늘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화재사고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를 포함한 안전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또 피해가 커진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2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21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모아서 영상을 제작했는데 피해자 가운데는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신상 공개와 관련된 피의자 410명가량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연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5월에 취임한 웡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발언 있겠습니다. 웡 총리님, 싱가포르 국민 여러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가 웡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양국은 부존 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기술과 금융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아시아의 발전과 번영을 선도해온 우리 두 국가가 이제는 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웡 총리님과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체결될 기술협력 MOU와 스타트업 협력 MOU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위기와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연구 개발 협력도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와 웡 총리는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전략 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한국과 글로벌 LNG 교역 허브인 싱가포르 간에 이번에 체결한 LNG 수급 협력 MOU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저와 웡 총리님은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협력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와 체포 인도가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웡 총리는 영내 문제와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웡 총리님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웡 총리님은 올해 한 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적극 지지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두 정상은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웡 총리님과 싱가포르 정부 그리고 싱가포르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의 공동 언론 발표 현장 연결해 봤습니다. 인재 양성,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늘리고 인적 물적 교류의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해서 교류를 전보다 활성화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로 사법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에 대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다혜 씨 현장에서 음주 측정은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음주를 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적발 당시의 그 상황,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미터를 운전을 했는가 등에 대한 실제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출석하기 전에 이미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출석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이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아마 그 지구대에서는 신원 확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귀가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고요. 통상 보게 되면 이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그 시간적인 그 조율 그리고 그 수사관이 그 배정이 되고 그리고 그 공보 규칙에 의하면 어쨌든 뭐 비공개 뭐 소환이 이루어지겠죠. 다만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의 그 딸이다 보니까 지금 언론이나 기타 시민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그 조사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어디에서 얼만큼 어떤 종류의 술을 먹었는지 뭐 이것이 중요한 조사의 그 대상이 되고 그런 건 CCTV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CCTV에서 다 나와 있지만 네. 그것이 이제 사실인가의 그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게 됩니다. 본인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면은 더 구체적인 또 정확한 음주 측정에 관한 이 조사가 또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 식당에 직접 경찰이 방문을 해서 뭐 영수증이라든가 뭐 CCTV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확인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에 있고요. 뭐 지금 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이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CCTV에도 있고 또 지금 아마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추돌했던 문다혜 씨가 추돌했던 그 택시의 그 블랙박스 영상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분석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동종 전과가 또 있느냐 뭐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발되었을 때 그 상황, 그냥 어떤 상황에 적발이 되었고 지금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이 호흡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등등을 그 포함해서 아마 그 일주일 상간 안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어가는데요. 어느 정도 먹으면 이 정도 수치가 나옵니까? 그 사람마다 그 개인차가 좀 있긴 하고요. 네. 또 여성, 남성에 있어서 조금 그 알코올 분해 능력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체중하고도 또 비례되는 면이 있고요. 또 당일날 그야말로 뭐 안주를 풍성하게 먹었느냐 뭐 이런 등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주 한두 잔이면 0.03%가 나오는 것이고 네. 지금 0.14%라고 한다면 적어도 소주 1.5병 또는 2병 이상 음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생리적인 반응 등의 객관적인 조사에 의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행위 조종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즉 운동적인 신경이 미약해지고 의사 판별 능력도 상당히 그 부족한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이제 알려진 CCTV 영상 등에 그 의하면 뭐 비틀거리는 모습도 그 많이 그 네.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뭐 경찰 손을 뿌리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경찰 손을 아마 뿌리치는 그 상황은 아마 그 임의 동행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자 경찰관이 어떻게 본다면 임의 동행이니까 또 주치 상태니까 일정 부분 뭐 보호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행동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도주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일정한 아마 옆에 뭐 손을 뭐 잡는가 뭐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뿌리치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저 행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폭행을 했다. 공무원에 대해서 만약 명백한 그런 거라고 한다면 뭐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또 추가될 수 있지만 지금 저 정도의 그 뿌리치는 행위로 이 공무원에 대한 뭐 폭행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아까 지금 저 영상입니다. 이미 동행하는 여경의 손을 뿌리친 영상이 이제 준비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점이 그 새벽 네. 3시 경이기 때문에 지금 7시부터 아마 식당에서 뭐 식사와 아마 음주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뭐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본다면 이제 7시간 이상 음주가 지적되었고 그렇다 본다면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답변하게 되면 결국은 만취 상태다. 0.14%는. 네, 지금 화면 보시죠. 장면입니다. 예. 네. 이렇게 여경이 이미 동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 코트를 입은 여성 손을 뿌리치고 가기도 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그 행동 그 자체가 소위 비틀거리는 모습이 너무 이제 농후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것이 또 다른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그 몇 달 전에 김어중 씨의 이 음주 사건과 관련돼서 그때는 이른바 술취기라고 뭐 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주 사실상은 단속 직후에 또 다른 음주를 했기 때문에 네. 후행 음주를 해서 정확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 파악에 있어서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도 그 서 있던 택시를 추돌한 뭐 이런 모습은 사실상 그 위험 운전 치상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지금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그런 범죄가 될 지금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택시 기사의 부상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라고 한다면 상해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험 운전 치상으로 볼 여지는 좀 없겠지만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그 목이 뻐근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단순한 그 음주운전 여부가 아니고 김어중 씨 사건에서 보았던 위험 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이건 상당히 형량이 높습니다. 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이건 이제 중한 그 범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이 수사의 그 초점은 과연 이제 수사기관이 위험 운전 치상을 적용하느냐 이것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그 부분보다 실제 뭐 최근에 있었던 김호중 씨 사태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봤을 때 그 위험 운전 치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우리가 그 평균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구속이라든지 큰 어떤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중형이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거죠. 네. 그 왜냐하면 일단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사 불수성 상태에 준하는 그런 상태이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물 또는 그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행동 징후로서 뭐 술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비틀거린다든가 혀가 이렇게 꼬여 있다라든가 제대로 정상적인 행동을 못 한다든가 라고 하면 이 정도로만 해도 측정 없이도 사실은 이런 그 중형에 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CCTV에 나온 그 문다혜 씨의 행동 그 양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위험 운전 치상에 해당되는 그런 객관적 지표가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평가도 가능한 것이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영상에도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해서 네. 문을 열려고 했던 이런 행위는 이건 완전히 이제 만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고요. 또 자신의 그 트렌치 코트인가요? 네. 이것이 이제 계속 땅에 끌려 있는데 뭐 그것도 인식을 못한 점이라든가 또는 비틀거리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그 판례에서 인정하는 위험 운전 치상의 대표적인 행동 징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적용을 할지 좀 지켜볼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술에 취한 정황은 나오고 있는데 단순하게 신호 위반과 또 불법 주차 정황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단순 과태료 처분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행정 처분, 이른바 그 범칙금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별개로. 네, 진행이 되는 별개로. 거죠. 그 다만 이제 이것이 예를 들면 비슷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중복됐을 때, 그러니까 지그재그 운전도 하고 중앙성 침범도 또 하고 그다음에 전방 주의 의무도 게을리하고 이런 경우에는 난폭 운전에 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행정 처분, 뭐 면허 취소 이외에 이 역시 이제 그 형사벌을 받을 수 있는 또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한 지금 아까 말씀한 불법 주정차 이 부분은 이 용산구청에서 부과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제3자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요. 또 구청에서 아마 심야 시간이니까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이른바 그 범칙금 그 스티커를 발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현장에서는 어쨌든 뭐 처벌이 안 됐지만 뭐 그렇게 그 주차했다라고 하는 불법 주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상에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범칙금 등이 그 부과될 가능성 상당히 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좌회전 소위 말해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데 좌회전 한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 처분에 벌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된 행위가 2회 이상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역시 형사처분 난폭 운전에 해당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조만간 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이고요. 만취 상태에서 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까지 하면서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불구속 송치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 역시 그 과거에 그 음주 경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음주 측정 자체를 아예 완강하게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즉 경찰관서에 인계가 되는 상황에서도 3번이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호흡기 측정도 거부하고 체열도 측정도 거부를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본인의 생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소위 측정에 의한 결과에 의한 그 양형보다
측정 거부하는 것이 더 자신에게 이익이다. 요즘 그런 꼼수가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사실 그게 또 잘못 판단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음주 측정 그 거부죄의 양형 자체가 1년 이상 6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더 중형인데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잘못 판단한 것 같고요. 아마 또 그런 그 과정에서 이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른바 뭐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 잘못 그 이렇게 학습이 되었던 그 김원중 씨 사건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후행 음주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전에 있었던 정확한 음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가 이끌어지는 막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네. 이 사건도 수사 결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체제만큼은 인정하는 듯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감독 재선임을 포함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곧 10월 A매치가 시작이 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곤 기자입니다. 축구협회 감사를 벌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 감독 선임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축구협회 자율성을 인정한 게 의아했습니다. 정치적인 간섭이 있으면 제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피파 공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압박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피파 공문은 의례적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재선임 절차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팬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 분명히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임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면서 축구협회 감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홍명보는 10일 요르단과 15일 이라크와 10월 A매치를 치릅니다. 이런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월드컵 3차 예선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한 남성, 갑자기 머리 위에 올라탄 이 원숭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원숭이에게 내리라고 과자로 유인도 해보고 몸도 흔들어보지만 도통 내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발로 남성의 머리를 붙잡고 있던 이 원숭이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민머리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머리 위에 앉은 원숭이 손에 가발이 훌러덩 벗겨지면서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말았네요. 도로 한복판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 위에서 한 남성이 심상치 않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죠? 마치 땅에 서 있는 것 마냥 연거푸,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헬멧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남성, 인도의 유명 오토바이 인플루언서입니다. 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아슬아슬하게 묘기를 부리며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는데 목숨을 건 주행이 아닐 수 없네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남성의 왼팔에 무언가가 칭칭 감겨 있는데요. 바로 아나콘다입니다. 물 위에 있는 다른 남성이 아나콘다로부터 매달린 남성을 탈출시키고자 애를 쓰지만 아나콘다의 힘을 이길 수가 없네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아나콘다의 머리를 꽉 깨물어버리고 겨우겨우 풀려납니다. 현지 브라질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연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볕이 뜨겁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를 웃돌면서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이 절기상으로는 한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한로입니다. 절기답게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온화하더라도 해가 지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며 쌀쌀해집니다. 외출하실 때 겉옷은 꼭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20mm가 되겠고 그 밖에 동쪽 지역에도 오후 한때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가을볕이 내리쬐며 어제보다 온화합니다. 한낮에 서울 24도, 광주 23도,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제주도에 비가 내릴 뿐 대체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여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남동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